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메타버스가 2년 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지 않냐. 네. 그러면 지금 또 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디바이스도 사라졌다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잠깐 떴다가. 그 말에 대한 제 답은 챗GPT를 지금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앱 어디서 쓰느냐?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로 쓰잖아요. 주로. 네. 스마트폰 앱도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웹과 앱의 갇힌 공간보다 제3세계인 메타버스란 공간 속에 펼쳐졌을 때 IT 트렌드 읽는 습관을 보고 저도 지난번에 KBS 1라디오 성공 예감에서도 김지원 부사장님한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이스트리트에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애플의 비전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파는 것도 내년 초? 네, 내년 초. 돼야. 네. 아직까지 멀었는데 혹시 그 애플 비전 프로 나오면 사실 거예요? 저는 항상 애플 제품은 두 번째 버전을 사요. 첫 번째는 미완의 버전으로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아이폰 1세대도 그랬고 네네네. 아이패드 1세대도 그랬고. 아 그러면은 애플 비전 프로 2를 사시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약간 첫 번째는 미완이라고 보셔서. 네, 미완이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예,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물론 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구소 비용으로는 사겠죠. 테스트를 위해서. 회사 돈으로.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 버전을 살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거의 한 46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발표된 걸 보면 거의 500만 원대죠. 와 물론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사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던 게 비전 프로 기존의 VR하고는 확실히 다르네까지는 보셨을 텐데 혹시 이 비전 프로의 미래를 어디까지 내다보시는지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할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비전 프로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유사해요. 사실은. 유사해요? 네, 유사해요. 그런 증강현실이라고 부르죠. 예. 뭐 혼합현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 모니터를 띄우고 네. 그리고 그 공간 내에 다양한 디지털 오브젝트를 띄운다는 개념은 기존에 있었던 홀로렌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했던 비전 프로의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페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인데 공간 컴퓨팅. 그렇죠. 공간에 컴퓨터가 떠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존의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죠? 거의 이제 무릎 위에 있거나 책상 위에 그렇죠. 있거나. 처음엔 책상 위에 있다가 무릎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 어디로 가 있죠? 손바닥. 손으로. 예.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책상 위에서 무릎으로 내 손으로. 이제는 그게 다시 과거를 회귀해서 어디든 떠다니는 거죠. 그게 공간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만 뭔가를 장착을 해놓으면 네. 내가 어디를 다니든 그렇죠. 그 모든 공간이 컴퓨터가 되는. 맞아요. 텔레비전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작은 화면이 띄워질 수도 있고 내 손을 딱 보면 스마트폰이 작게 생길 수도 있죠. 네. 어디든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은 VR 디바이스, 즉 메타 퀘스트. 예. 메타가 이미 시연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만 예. 애플이 잘한 건 1번. 그게 해상도가 장난 아니게 좋네. 과거에 구현되었던 기술들이나 디바이스는 구현은 됐는데 뭔가 눈도 아픈 것 같고 예. 화면도 또렷하지 않고 그래서 컴퓨터를 대신해서 쓰기엔 한계가 많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와 해상도가 장난 아니네. 이 정도 화질이면 진짜 모니터 안 써도 되겠네.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은 1번. 완전 최고 성능을 맞아요. 구현하려고 해서. 그렇죠. 2번은 더 중요한 건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애플의 제품인 맥북 예. 컴퓨터죠. 그리고 아이패드 네. 그리고 아이폰에 쓰던 앱들을 그대로 가져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의 VR 디바이스나 이제 AR 디바이스는 그거 전용 앱들을 따로 개발해야 돼서 예. 이거 뭐야 그러면 세수는 세부대라고 새로운 거 다 써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거는 기존 걸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내 폰에 있는 앱. 맞아요. 그게 패드로 연동이 되고 맥북에도 연동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띄워온 거죠. 이번에도 그 발표된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PC 화면을 네. 글래스를 끼고 그 비전 프로를 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위를 쳐다보면 거기에 딱 크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걸 띄울 수도 있고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화질 성능. 예. 두 번째로는 기존에 쓰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그게 애플이 잘한 거지. 사실은 다 과거에도 있던 기술들의 연속성에 있어요. 그럼 그 기존에 있던 컴퓨터 내에 있던 것들을 어떤 공간으로 띄울 거냐. 네.
어떤 공간으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냐 그 차이를 그렇죠. 더 넓혀주는. 그렇죠. 기존에 쓰던 앱들을 예. 기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또렷한 화질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아하. 그게 이제 주요한 거고 원래 없었던 기술을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항상 애플이 그런다면서요. 잘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없었던 기술에 애플이 혁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 있었던 기술들을 더 나았게 만드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데 UX를 참 잘 설계하죠. 사용자 경험. 예,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해서 네. 그걸 기반으로 UX 사용자 경험을 완성시켜주죠. 기존 제품들은 반쪽짜리 사용자 경험, 뭔가 예. 부족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2%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애플은 2%뿐만 아니라 플러스 10% 20%를 채워주죠. 그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블랙베리냐 아이폰이냐 약간 이거 조금 논란이 있지 않나요? 아니죠. 블랙베리가 엄연히 아이폰보다 먼저 나왔죠. 엄연히.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블랙베리는 기존의 컴퓨터에 있는 자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 사용성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하진 않았죠. 그리고 쓸 수 있는 앱도 제한이 많았고. 예. 그런데 아이폰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전면 전체가 다 터치인데다가 키보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키보드가 따로 필요가 없으면 키보드보다 타이핑이 불편해야 되는데 네. 갈수록 좋아진 거죠. 그렇죠. 게다가 화면에 넓다 보니 다양한 앱들을 예전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번에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거 MR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MR VR도 아니고 AR도 아니고 다 합친 믹스드. 엄밀히 리얼리티. 말하면 VR은 버추얼 리얼리티. 네. 그래서 쓰면 주변이 가상. 안 보이는 것, 예. 가상이고 AR은 증강현실, 네.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쓰면 현실이 보이는데 디지털이 입혀진 거고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서로가 혼합해서 섞여진 거고. 그러니까 메타의 퀘스트라고 하는 VR 기기 그리고 MS의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기기가 합쳐진 합쳐졌다고 게 뭐. 비전 프로라고 사실은 봐도 그렇죠. 되는. 그런데 사실은 메타의 퀘스트 2,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MR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그렇게 나이스하게 작동은 안 하죠. 근데 사실 그 메타의 퀘스트라고 하는 그 기기가 인터넷 창 같은 것도 띄울 수는 있는데 네, 있죠. 답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화질 문제.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띄울 수 있는 브라우저에 나온 그런 컨텐츠나 또 URL을 입력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아 죽죠, 죽어요. 이거 죽어요. 이거 그거 하나 어떻게 입력해요? 거의 리모컨 하나로 그 A, 그러니까요. B, C, 그러니까. D 이렇게 찾아서. 근데 애플의 비전 프로의 혁신은 이제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네. 입력하는 인터페이스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음. 첫 번째는 다들 아는 손가락, 손. 네, 네. 근데 이 손의 추적이 아주 정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띄우지 않고 그냥 내 무릎 위에 손가락을 그냥 까딱까딱 거려도 다 인식하는 거죠. 아. 그러기 위해서 키보드를 치듯이 가상의 키보드를 치듯이 이렇게 해도. 네, 그래서 카메라 센서가 되게 많아요. 한 10개가 있어요. 카메라가. 네네. 네. 아래에도 달려있고 안에도 달려있고 바깥에 주변에 달려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쟤 뭐 하는 거야? 근데 허공에다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인식 기술이 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인식하는 거죠. 아주 세부적으로. 네네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눈동자를 인식해요. 그 내가 안에서. 무엇을 쳐다보는지를. 예. 이 그래서 안에 그래서 카메라가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예. 두 번째는 눈동자를 인식하는 거고 세 번째는 CD가 탑재돼 있어서 음성 인식을 하는 거고. 완전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부르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말하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전에 퀘스트처럼 뭐 누르고 뭐 이렇게 허공에 허우적거리고 뭐 입력하느라고 막 번거롭게 타이핑 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메타의 VR 기기 메타 퀘스트 1, 2까지를 다 갖고 있는데 3는 아직 못 샀고 야 이거 보니까 이거는 오징어구나 그냥 게임기구나 이게 VR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먼저 깔아놓은 그 시장을 그렇죠. 또 한번 애플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 메타의 지향점과 비전과 애플의 비전 프로의 지금의 지향점은 좀 달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는 통합될 거라고 보는데 네. 시장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메타는 한 100만 원 정도대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로 예. VR 구현을 하는 걸 핵심이라 생각하고 네. 거기서 중요한 컨텐트 또 서비스 킬러 앱도 게임이나 네. 더 나가서 소셜 파티와 같은 회의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네. 그런 장터를 꿈꾸는 게 메타의 퀘스트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엄밀히 말하면 혼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기기예요. 컴퓨터를 대용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파워풀한 성능을 가진 제2, 제3의 새로운 미래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도구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뎁스, 세 번째 뎁스로 가면 아마 지향점은 서로 일치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향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 이름이 메타니까 메타버스를 더 현재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구현하고 있는 게 메타의 퀘스트라고 보면은 될까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첫 번째는 웹의 정의는 뭐죠? 웹의 정의요? 네. 모바일의 정의는 모두가 뭐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웹 아닌가요? 모바일이 연결 안 돼 있나요? 모바일은 이제 들고 다니는데 연결이 돼 있는. 제가 생각하는 웹의 정의는 예.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예.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네. 웹상에 띄워진 모든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 그게 웹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네이버닷컴 아니면 뭐든지 입력하면 거기에 쑥 연결되잖아요. 예. 예, 그 페이지로. 예. 단 컴퓨터를 이용하죠 주로.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물론 이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웹의 정의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모든 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웹이거든요. 네. 모바일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웹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즉 브라우저보다는 앱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틱톡이나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네.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다르죠 구도가. 네. 예, 연결된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왜 카카오톡과 틱톡이 연결돼 있나요? 아. 그렇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마켓컬리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웹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다르죠. 그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준은 네.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HMD 디스플레이, 즉 머리에 뒤집어 쓰는 새로운 VR, AR, MR과 같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공간이 있고 입체감이 있는 그래서 유형을 하면서 텔레포트라고 하거든요. 내 아바타가 유형을 하면서 다른 아바타와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제3세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예요. 그러면 그 정의에 따르면 사실은 애플 비전 프로도 네. 그리고 메타의 퀘스트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도 다 메타버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메타는 회사 이름이 메타니까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애플의 비전 프로는 뭐 스페셜 컴퓨팅 다른 게 아니라 네. 결국 궁극적으로 다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 비전 프로도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심지어 이름도. 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떠다니는 겁니다. 뭐가? 디지털 오브젝트가 디스플레이가. 아하. 디스플레이만 떠다니겠어요. 앞으로는 많은 오브젝트가 떠다닐 겁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디스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인형이 있을 수 있고 앨범이 있을 수 있고 화분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디지털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똑같아요. 결국은 메타나 애플의 비전 프로나. 근데 사실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은 2년 전에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야 이거 메타버스 시대가 곧 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난리가 났었고 네.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 되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이 앞서간 걸까요? 아니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좀 요원한 걸 앞서간 거죠. 1번. 당시에. 예. 근데 왜 앞서갔을까?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키워드에 현혹된 것도 있고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이 실제 성숙되어서 대중에게 선보이려고 하면 많은 후속 기술들의 시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후속 기술들의 시너지. 예.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2017년도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AI 세상 올 거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 이후에 2018년, 19년도에 뭐 AI 시장이 실제 뭐 성숙하거나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아하. 그 3년 전에 블록체인 토큰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암호화폐 때문에. NFT 같은 것도. 예, 그랬고. NFT는 뭐 1년 전에 또 난리가 났었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욕망의 기술로 사람들 돈 버는 투기 이런 것들만 양산시켰지. 그 기술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다거나 어떤 서비스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예를 들면. 예. 왜? 기술은 그냥 기술 하나로 존재해서는 대중화되거나 보급되지 못해요. 예. 그 기술을 실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나 서비스나 그리고 그 기술의 미완을 도와주는 주변의 추가적인 시너지 기술이 있어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메타버스도 그렇죠.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 때문에 2년 전에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나 네. 디바이스가 성숙하지 못했죠. 7, 80만 원짜리 디바이스 뒤집어 쓰면 어지러워요. 우선 땀나고 답답하죠. 네, 답답하거든요. 게다가 게임 한 판 하면 그 다음에 힘이 쫙 빠져요. 예를 들어 게임 외에 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네네, 그쵸. 자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기기가 좋아져야죠.
싸줘야 되고. 더 싸줘야 되고 그렇죠. 간편해져야 되고. 맞아요. 네. 두 번째, 사용하기가 쉬워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애플 비전 프로도 아직은 너무 비싸요. 그렇지 않나요? 500만 원짜리 누가 대중적으로 누가 막 일반적으로 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구현되는 서비스가 사용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텐츠가 많아야 되고. 네. 서비스는 애플이 밝히기는 눈동자도 인식하고 네. 뭐 심지어 시리도 들어오고 그래서 쉽다고 말은 하지만 예.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플 제품은 항상 1세대보다 2세대, 3세대가 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애플 1세대 제품이 아이폰 1세대 네. 앱스토어가 없었어요. 아. 2세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아이폰은 사실 쓸만한 앱이 별로 없었어요. 네, 죄송한데 아이폰 2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죠. 안 들어왔었죠. 3G 그러니까 예. 3GS였나 당시 2010년도 1월 달에 들어왔죠. 아이폰이 3세대 제품. 3세대가 맞아요.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1세대가 2016년도에 미국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앱스토어가 없었다고요. 2세대부터 앱스토어가 만들어졌죠. 네네. 3세대부터 보편화가 되고. 그래서 항상 애플 제품은 2세대, 3세대가 돼야 이제 본격화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용성, UX, 편의성 이런 것도 초반엔 내년도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컨텐츠와 서비스도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맥북에 있는 아이폰 앱에 있는 다 쓸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네. 그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윈도우 사용자는 못 쓰죠. 못 쓰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게 예. 따지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메타버스가 2년 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지 않냐. 네. 그러면 지금 또 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디바이스도 사라졌다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잠깐 떴다가 그 말에 대한 제 답은 시간이 걸릴 거다. 메타버스도 답은 정해져 있다. 마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시장에 앞으로 올 거예요. 마치 네네네. 아이폰 등장하기 이전에도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는 있었거든요. 블랙베리 기반으로 PDA 폰 기반으로. 그쵸. 다만 기술과 편의성과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 가성비가 안 나왔던 것뿐이지. 근데 그 아이폰이 터트려줬잖아요.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도와줘서 전 세계에 모바일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결국은 메타버스 이외에 챗GPT라든가 다양한 기술들과 만나서 네. 본격적인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내년도 지나야 되고 내후년도 2024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애플의 비전 프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게임. 더욱더 좋아질 거고요. 삼성도 갤럭시 글라스라고 하는 상표권을 또 특허 출원했거든요. 그것도 올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 내년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가격은 더욱더 싸질 것이고 구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면 LG전자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내후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거다. 그러면 웹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도에 스마트폰 모바일이 201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네. 역시나 또 다른 세 번째 IT 플랫폼의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뭐 투자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볼 수 있겠죠. 2024년, 2025년 어떤 이 디바이스, 네. 글래스 중심의 디바이스가 본물을 이루듯이 나오고 네, 저는 그럼 그렇다고 생태계도 봅니다. 더 넓어질 수 있다. 똑같아요. 공식은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2010년도 11년경에 옴니아 이후에 갤럭시 A 나오고 갤럭시 S 옴니아. 나오고 예. 삼성만 냈나요? 스마트폰을? HTC 대만도 있었죠. 다 했죠. 우리 LG전자도 스마트폰 냈잖아요. 네.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 소니도 냈어요. 심지어. 네, 다 했죠, 다 했죠. 다양했어요. 근데 열심히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도태되는 기업이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네. 그 와중에 가격은 더욱더 싸졌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널리 이용하게 됐고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 뭐가 됐든 그 위에서 쓰는 서비스가 중요한 시장이 됐고 뭐 카카오톡 주목받고 배달의 민족 주목받고 마켓콜리, 쿠팡, 당근마켓 다 모바일 덕분에 성장한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달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것처럼 뭔가 애플이나 메타의 목을 비틀어도 메타버스 시대는 온다. 그게 꼭 근데 애플이 주인공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겠죠. 뭔가 나눠 먹을 텐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 애플의 비전 프로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여기서 넘어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iOS를 쓰는 사람들만의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넘어오도록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메타버스 세상도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나? 안드로이드 중심의 메타버스와 iOS 중심의 메타버스. 세 개의 세상으로 나뉠 수도 있죠. 세 첫 개. 번째는 독불장군인 애플의 예. 팬들이 구성하는 애플만의 커뮤니티. 예.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를 포기하고 메타하고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한 그런 모델.
세 번째로는 지금 삼성과 구글의 밀월 관계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왜냐하면 갤럭시 글라스도 구글과 퀄컴과 같이 제휴를 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까지. 갤럭시 글라스까지 합쳐져가지고 3파전이 될 수도 있죠. 아. 그건 가봐야지 알죠 이제. 하기서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체 OS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많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메타의 OS도 완벽하게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독립 OS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네. 이 시장이 더욱더 메타버스에 대한 확신으로, 애플이 참전했으니까 얼마나 이 시장이 뜨겁겠어요. 사용자들은 반응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나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메타도 또 특단의 또 투자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거니까 내년도가 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 관계도 복잡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홀로렌즈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은. 그거는 거의 AR. 네, 원래 순수 AR이었죠. 띄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예, 저도 홀로렌즈 2를 쓰고 있었는데 450만 원에 되고 또 가격이. 그걸 쓰고 계셨어요? 네, 쓰고 있었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예. 퀘스트하고 완전 다른 제품이죠. 이건 그렇죠. 그대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가 꿈꾸는 거를 옮겨온 거예요. 다만 이 제품은 주로 B2B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네네네. 혹은 어떤 군용 목적 이런 예.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포지셔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쌌고, 그러다 보니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이 곁들여져 가지고 기업에 납품되는 방식, 그래서 1000대 2000대 이런 식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제품이었었죠. 실제로 그래서 뭔가 공장의 위험한 현장을 미리 이걸로 그려놓고 그걸로 또 이제 훈련도 시킨다 뭐 이런 비전도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뭐 항공기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할 때 막 매뉴얼 뒤져보지 않아도 끼고 막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화면에 뭐가 출력되기도 하고 고장 난 거 고치려고 하면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바로 홀로렌즈에서 통화 신청해가지고 네. 예, 전문가하고 통화하면서 전문가도 내가 보는 화면을 보면서 코멘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거 뭔가 어디 홍보 영상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맞죠. 미래인데 근데 기업들도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그 돈 주고 사서 쓸 필요를 사실은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거든요. 예. 근데 알른이 죽는다고 그런 비용 투자하는지 차라리 사람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요. 예.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B2B 쪽으로 하려 했지만 B2B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엔데믹 시대 맞이해가지고 투자나 또 전체적인 모든 회사의 규모는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홀로렌즈는 그냥 B2B 쪽은 포기하고 대신에 메타하고 같이 협력해서 메타버스 쪽은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둘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그 기기는 작동은 하나요? 작동하죠 물론. 네. 그럼 뭘로 뭐 어디 써먹을 때는 거의 없죠. 이제 이게 윈도우 베이스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안경을 딱 끼면 윈도우에 그 창이 있죠. 시작 메뉴 같은 거. 그런 거 누를 수가 있어요. 시작 메뉴를 누르고 이것도 손가락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대고 시작 메뉴를 누르고 시작 메뉴를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앱들 오피스,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실행할 수 있죠. 그걸 컴퓨터랑 연동? 그냥 독립적으로. 450만 원 컴퓨터죠 이게. 그러니까 스페셜 컴퓨팅인 네. 애플의 비전 프로하고 비슷하다고요 개념은. 근데 애플은 맥북이라든지 아이폰에 있던 거를 같이 연동시키는 이건 개념이죠. 그렇게 연동이 안 돼 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잘한다고요 애플이.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차이죠. UX의 차이, 사용자 경험의 차이. 그거 안 쓰시면 저 좀 농담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NFT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NFT가 뭐 한 재작년쯤이었을 거예요. 광풍을 불었었죠. 난리가 아니었죠. NFT만 한다 하고 하면 막 주가가 폭등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 모든 미술품, 세상 모든 진짜 가상 부동산까지도 NFT로 다 접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거든요. 이게 엔데믹이 됐고 리오프닝이 됐고 뭔가 좀 금리가 오르면서 막 이런 성장주들, 성장 기업들이 좀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NFT는 암호화폐 일종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사는 화폐도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그 화폐가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게 수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죽지 않고 계속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이 돈이 어떻게 활용돼야 돼요?
그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네, 네. 그리고 거래 활성화에 그렇죠. 활용돼야죠. 그렇죠. 실제 물건 사는데 책 사는데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이용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NFT는 뭐가 실패했느냐? NFT로 한번 거래한 다음에 예. 거래한 뭐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부동산이 됐든 뭐 아트 작품이 됐든 하고 위스키 같은 술이 됐든 그럼 그 다음에도 재판매가 이루어져야죠. 계속 그 NFT로. 그런데 한 번 딱 사고 끝인 거죠. 후속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안 사는 거예요. 누가 딱 사놓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나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딱 해놓고 그렇죠. 끝. 누가 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이거 좀 파세요. 프로필 그렇죠. 사진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 세계에 몇 개 없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저한테 파세요. 해야 되는데. 맞아요. 1번 그러거나 1번 예. 2번 그렇게 프로필 사진에 올렸던 내 NFT 작품을 네. 또 딴 데서 쓰거나 페이스북 프로필뿐만 아니라 인스타 프로필도 쓰고 예를 들면 내 여권에서도 쓰고 뭐 예를 들어 여기저기 써야 되는데 네네네. 딱 그걸로 끝이네.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NFT의 실패 원인은 가장 큰 영번 순위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NFT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욕망 때문이고, 1번은. 2번은 그런 NFT로 산 그거를, 에셋, 자산을 여기저기 재판매하거나 혹은 쓸 수 있는 활용처가 많았어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또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NFT는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럼 왜 그렇지 않느냐? NFT로 산 그 무엇인가가 네. 계속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있고 네. 사용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처가 너무 좋아서 딴 사람도 나도 쓸래라고 자꾸 사면 NFT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NFT가 가장 잘 쓰일 만한 그런 사용처는 어디일까? 그렇죠. 웹일까? 모바일 앱일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프로필일까? 저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봐요. 그래서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거죠. 왜 그 메타버스로 보느냐? 메타버스는 공간을 가진 세 번째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다고요. 심지어 네. 닮았거든요. 네. 두 번째 세상은 어디죠? 온라인 공간. 예. 온라인 공간 우리 세상과 달라요. 평면적으로 돼 있고 텍스트와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사물로 막 이렇게 공간에 뭐가 있고 네. 실체를 가지고 계시고 네. 저도 얼굴이 있고 표정이 있고 네. 안경도 쓰고 계시고 음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온라인은 없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아이디만 있을 뿐이죠. 네. 글만 있고. 네. 근데 메타버스는 그런 게 있다고요. 공간이 있고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있고 그렇죠? 공간에 빌딩이 있을 수 있고 빌딩 안에 어쨌든 이런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의자가 있을 수 있고 다 있다고요. 네. 그리고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가 빨가벗고 있나요? 뭐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아이덴티티인데. 돈 주고 사 입혀야죠. 그렇죠. 또. 자, 그러면 현실처럼 자 이거 여기 마이크 만드셨어요? 직접?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왔죠. 사왔잖아요. 예. 누가 만들죠? 슈어. 예. 그럼 거기 왜 만들죠? 팔려고.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그런 오브젝트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죠? 누가 만들었죠? 유튜버가 만들었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고 맞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물론 플랫폼을 제공하긴 했는데 컨텐츠 만드는 거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하죠? 돈 벌려고. 똑같아요. 그렇죠. 디지털 오브젝트를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왜 만들죠? 돈 벌려고. 근데 만들었는데 이걸 막 복제해가네 막 함부로. 나는 이거를 그냥 딱 하나만 유일하게 1,0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네. 어떤 놈이 1,000만 원 사가지고 막 100만 원에 막 수백 장씩 파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NFT가 역할을 하거든요. 왜? NFT는 화폐가 아니라 사실은 화폐 속에 숨겨진 이 컨텐츠의 사용권과 저작권에 대한 인증 마크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딱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단 한 명만 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NFT로. NFT로 1,000만 원에 딱 만들어서 예.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제가 대표님께. 예. 근데 저는 대표님이 이걸 또 누군가에 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 내용이야. 그리고 전시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누군가 팔 때 1,500이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작자인 제가 10%는 꼭 챙기고 싶어. 그럼 NFT에 그걸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팔 때마다 아는 거죠. 제가 10%는 항상 저한테 받는 거죠. 김지현 부사장에게 간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소유권자가 네. 나는 팔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대여를 할 수 있어. 단 그때 가격은 뭐 100이든 200이든 소유권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네. 단 그렇게 소유권자가 임대해서 누군가 제공할 때는 한정적이어야 돼. 10명 한정.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10명 정해놓고 세팅을 할 수가 세팅 있다. 미리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그거를 임대할 때는 20%는 내가 가져야 돼. 그런 거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때 NFT가 쓰는 겁니다.
그럼 NFT 가치는 메타버스에서 본격화되겠죠. 그러니까 NFT와 메타버스는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은 하나로 존재했을 때는 시너지가 안 난다. 함께 모였을 때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는 거죠. 메타버스와 그래서 NFT는 즉 블록체인은 관련이 있다. 우선은 그러면은 이런 기기들과 메타버스, NFT 또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가상의 세계라는 건 사실은 뭐 컴퓨터 그래픽처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픽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어떤 회사도 재작년 작년에 메타버스를 구현했다라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로블록스도 보면 그렇죠. 그래픽이 좀 조악하거든요. 그렇죠. 애들이나 막 재밌게 하는데 저게 메타버스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같이 기술이 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면서 도구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지금도 로블록스는 고화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ROI가 안 나오죠. 고화질로 만들기 위한 뭐 렌더링이나 이미지 처리하기 위해서 GPU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개발 비용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사양의 PC를 돌려야만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측면은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비자 측면. 사용자가 볼 때도 심지어 그런 고화질의 3D 렌더링의 입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엄청 성능이 좋은 걸 써야 되니 개발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든 거죠. 두 가지가 다. 근데 항상 늘 기술은 상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상향 평준화. 10년 전 컴퓨터보다 지금 컴퓨터는 1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지금 우리 개인용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그쵸. 지금 스마트폰은 사실 10년 전에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아요.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세 번째가 문제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고화질의 그 3D로 복잡한 그 그래픽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이 돈도 돈이지만 만들려고 하면 툴이 좋아야 돼요. 도구가 좋아야 된다고. 만드는 도구. 우리 지금 저도 유튜브 이거 보니까 OBS 스튜디오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툴들이 있어야 이런 영상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수많은 컨텐츠와 수많은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툴이 필요하죠. 누구에게?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에게. 그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죠. 생성형 AI 앞에 생성이 왜 붙었어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와서. 즉 크리에이터들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챗GPT 같은 건 제너레이티브 AI 일종에 불과하다고요. 제너레이티브 AI는 챗GPT처럼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영상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소리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사진도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 GPT라는 게 굉장히 넓은 의미인 거죠. GPT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챗GPT라고 불리는 제너레이티브 AI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핵심 기술이 GPT예요. 그 GPT를 LLM이라고 부르고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일종인 거죠. 오픈 AI가 만든 GPT는 여러 LLM이 많아요. 근데 그 LLM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메타는 람마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은 람다, 타미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이어나 그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도 LLM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각자 자신들의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라고 불리는 LLM이 있거든요. 성능도 되게 좋아요. 각자 가지고 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GPT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요거는 이제 AI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선은 이제 간단한 것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챗 GPT와 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냥 웹 바로 가기를 다 해놓고 쓰거든요. 그러시군요. PC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검색을 할 때 두 개를 다 동시에 써보는데 김지현 부사장님이 보시기에 바드랑 챗 GPT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놈이 더 나을까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챗 GPT가 월등히 좋아요. 그래요? 네, 챗 GPT가 월등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챗 GPT는 구글 바드와 달리 지난 6개월 동안 5억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용자 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져요. 그걸 RLHF라고 하거든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RLHF. 그러다 보니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구글의 바드는 LLM 엔진이 좋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직은 적거든요. 항상 인터넷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선점 효과. 먼저 치고 들어가면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서 완전히 장벽을 칠 수 있거든요. 진입 장벽을. 자, 그래서 1번 챗GPT가
사용자가 워낙 많아서 사용자가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보니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다. 이 1번. 1번이고요. 2번은 챗GPT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붙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오픈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챗GPT 같은 서비스 단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무 말 대잔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있는 것처럼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짓말 잘하죠. 네, 거짓말 잘하는. 생소녀 AI 특징 원래 그렇거든요. 두 번째로는 액션을 취할 수 없어요. 실행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정보 보고 아 그렇구나 끝. 네. 아 나 그거 정보 보고 그래서 그럼 그거 사줘. 아 그럼 예약해줘. 그거 예매해줘. 이래야 되는데 이거 끝. 그 다음엔 내가 이제 찾아다녀서 실제 예매를 하거나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두 가지 단점인데 챗GPT에 플러그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두 단점이 해결이 돼요.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가 챗GPT에 입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좋아지는 거죠. 아까 했던 두 가지 단점이 해결되는 구글 바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월등히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1, 2, 3은 없고 두 번째까지만인가요? 혹시 제가 말씀 끊었을까 봐. 또 하나가 있죠. 플러그인 말고 듣고 질문할게요. 플러그인 말고 최근에 또 한 그 IT 전문지에서 오픈 AI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밝혔는데 그게 LLM 스토어, LLM 마켓플레이스예요. 원래 오픈 AI에 챗 GPT를 가능하게 한 LLM이 아까 GPT 3.5, GPT 4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엔진, 이 모델은 외부에서 빌어다 쓸 수 있지 이걸 가져가서 자기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수정을 못 하겠어. 엔진을 네가 필요하면 그냥 그때마다 호출해서 써. 네. 근데 이걸 너희한테 아예 주고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없어. 이게 네.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전략을 고수하다 보니 독자적인 LLM을 가지고 싶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이나 법률이나 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쪽은 야 너희 LLM 나 못 믿겠어.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금 수정하고 싶거든. 우리 거에 맞게끔 우리 전문 비즈니스 도메인의 특성에 맞게끔 변경하고 싶거든. 근데 안 해준다네.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오픈 AI 거 말고 안 쓰고 딴 거 써야겠다. 이렇게 이탈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오픈 AI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이것까지 자기들이 흡수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기들의 LLM을 부분 수정을 해서 각자 버티컬 도메인에 맞는 작은 LLM, 그걸 SLLM이라고 하거든요. 아유 어렵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긴 버티컬 도메인에 맞는 SLLM은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거죠. 트럭에 쓰이는 엔진은 예. 나는 지금 뭐 트럭 아니나 그냥 스쿠터 정도, 오토바이 정도에 쓰는 엔진 만들고 싶은데 저 엔진을 가져다 쓰기엔 너무 비대해. 비용도 비싸고 안 맞아. 근데 여기서 그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스쿠터 크기에 맞는 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주네. 그럼 나 딴 데 엔진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오픈에 그래? 그럼 적어도 나는 욕심이 나. 저 스쿠터, 택시 엔진, 뭐 세단 엔진, 버스 엔진 난 다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GPT 모델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대신 그거를 자기들의 스토어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LLM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드리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픈 AI가 챗GPT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LLM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새로운 미래의 큰 생태계 이거를 다 잡으려고 생태계를 만들고 있구나. 즉 대단히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겠구나. 선생님 여기서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구글이 바드는 그거를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바드는 아직 그 앱 생태계, 플러그인 생태계가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글도 사실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도 플러그인 생태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예, 사진증,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이 최초로 만든 거 아세요? 어쨌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왜냐하면 1위 기업은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네.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분야의 1위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연구도 다 해봅니다. 즉 구글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보다 더 나은 LLM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능력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1위로서 수성해야 되거든요. 이 1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즉 과거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캐시카우를 수성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모드를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어떤 뭐 광고 검색 시장 이런 거요? 광고 검색 시장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레거시 이런 것들 회사의 문화 자체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죠. 아무리 구글이 인터넷 업계의 맏형으로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오픈 AI보다 더 스타트업 정신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작은 기업, 이 골리앗이
다윗의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업을 도전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맞아요. 오픈 AI보다 더 높은 기술력과 생태계와 사용자 저변을 가지고 있어서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거기까지가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하면은 할 수는 있다. 그렇지,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구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수익화 모델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수익화 모델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 고정관념 또 어쨌든 구글은 이제 거대 기업이 되어서 어떤 신규 사업을 도전할 때도 당연히 주판을 튕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회사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주도 눈치도 있고. 근데 오픈 AI는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은 네. 막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마음을 먹는 게 없어요. 그냥 달려요. 마음을 먹기도 이미 하고 있다고요. 실행하고 있고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챗 GPT는 5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기로는 챗 GPT가 실시간으로 학습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챗 GPT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5억 명의 데이터가. LLM이라고 불리는 거는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제너럴 데이터라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네. 한 뭐 6개월 짧게는 길게는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엔진이 딱 나와요. 그럼 이걸로 끝. 네. 이 엔진은 이 모델 하나로 딱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네. 예, 자, 1번. 2번. 근데 이 엔진을 쓸 거 아니에요. 챗GPT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쓸 거 아니에요. 네. 프롬프트를 날리고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답변이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가 간다고요. 네. 사용자 답변을 보고 별로네. 다시 질문해. 네. 그러면 이거는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학습하는 거예요. 네. 네.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발화에 대해선. 이런 방식으로 답을 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두게 됐구나 하면서 계속 학습한다고요. 그 학습 내용들이 이 LLM 옆에 있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엔진이 바뀌진 않는데 이 엔진을 쓰는 과정에서 튜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네네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또 FM Ops, LLM 어려워. Ops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 아파요.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네네. 구분하라는 거예요. 엔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에서도 엔진은 똑같은데 내가 길들이기 나름이잖아요. 자동차를 길들인다고 막 100km 막 달리고 막 그러면 차가 좀 이렇게 새끈해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은 엔진이라도 조금씩 좋아지죠. 그리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엔진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같이 이제 엎어서 맞아요. 뭐 4.0, 4.5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죠. 챗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쓸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처음 만들어지는 LLM 엔진 자체가 좋아야 되고 네. 1번 끝. 예. 두 번째,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내가 튜닝을 잘해서 오퍼레이션을 잘해가지고 성능을 최적화해서 쓰는 거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몇 가지 단어가 이제 그냥 좀 기억하시면 돼요. 파인 튜닝, 데이터 그라운딩, 네. 뭐 이런 몇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더 좋게 쓰는 겁니다.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바드 같은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들이 같이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챗 GPT는 지금도 21년 것까지든가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맞아요. GPT 3.5는 예.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최신 정보는 없죠. 1번. 예. 근데 최근에 챗 GPT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게 GPT-4 엔진을 쓸 때 네. 빙을 연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오픈되어서 지금은 최신 정보를 빙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죠. 단 유료 사용자, 챗GPT 플러스 사용자는 쓸 수 있죠.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에도 최신 정보 데이터들이 들어가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한번 거쳐서 들어오니까 쿠션 먹고. 그게 월 $20. 네, 월 $20. 근데 그거랑 같이 바드의 검색 결과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최신 정보 기반으로는 저는 바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최신 정보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뭐 팩트를 체크한다거나 네. 최신 정보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구글 바드가 낫고, 근데 챗GPT는 앞서 이야기한 이제 전반적인 것들, 뭐 정리, 요약, 분류, 뭐 번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반적인 건 챗GPT가 낫고. 그 유럽에서도 그 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물론 이제 구글은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 검색 기반 그 엔진을 갖고 있고, 근데 챗 GPT가 구글 쪽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건 알 수가 있나요, 서로가?
서로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밝히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LLM을 학습하는데 사용된 제너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 1번 돈 주고 어떤 기관 걸 사왔는지 2번 웹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3번 웹에 약간 공개는 아니지만 반공개된 블로그 개인정보라든가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작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카페의 글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가지고 왔는가 이런 걸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근데 지금은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는 건 맞죠.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웹에 공개된 콘텐츠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URL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콘텐츠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다 학습시키는 데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 규제 법안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출처를 다 밝혀라라는 것도 이어지더라고. 그럼 나중에는 챗GPT가 답변을 했는데 이 출처는 Y스트릿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빙에는 그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빙에서 네. 빙 서비스에서 챗GPT가 적용된 챗 서비스를 날리면 링크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제공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규제 때문에 제공하는 거 아니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거가 뭐야? 팩트가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원문을 그때, 보려면 맞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맞아요.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참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텐데 왜 챗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은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공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챗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 네. 그냥 AI가 아니야. 앞에 제너레이티브가 붙었잖아요. 그냥 목적이 뭘 생성이에요. 뭐든지 생성하는 거다. 생성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링크를 주는 게 아니라 검색하고는 다르다고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죠. 원래 제너레이티브 AI의 특징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본래 목적에 맞게끔 챗GPT는 너무 서비스를 잘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검색처럼 쓰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업이 운영을 할 때 서비스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졌는데 너 왜 그렇게 써? 야, 너 생각 바꿔. 라고 말하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죠. 네네. 나는 원래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꾸고 있죠. 그렇죠.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아무 말 대잔치, 환각 증상. 즉 챗GPT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픈AI는 노력하고 있는 거죠. 구글 바드도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그렇게 쓰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쓰게끔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링크를 달아야 되겠구나. 데이터 그라운딩을 잘해서 근거를 가진 기반하에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바꾸고 있죠, 서비스를.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계속 최소화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한 올해 1월 달에 그 조선시대 아이폰 도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짜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줄줄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조선시대 아이폰 도난 사건.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엊그저께 한번 쳐봤는데 콩쥐팥쥐. 한국의 전래동화인 콩쥐팥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한국의 전래동화로 콩쥐팥쥐는 아주 훌륭한 전래동화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죠. 자, 주인공인 콩쥐 쥐와 팥쥐 쥐 두 개의 쥐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더라고요. 쥐 두 마리가. 네. 하지만 다음 주 되면 그 다음 달 되면 바뀌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왜? 제가 계속 신고하거든요. 문제 있다. 그러면 바꾸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파인 튜닝이라고요. 그게 나의 채팅창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LLM이 바뀌는 거죠. 그래요. 그거는 어떤 엔진을 오픈AI가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창을 통해서 대화한 그 내용은 단기 기억창이라고 나와하고의 비밀 대화예요. 그렇죠. 나하고만. 이 내용이 엔진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대화창을 열면 설사 내가 대화창을 또 열어도 여기는 대화 내용은 까먹어요. 이거 1번. 2번. 그런데 그렇게 단기 대화창으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네 라고 지적을 하네. 그러면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일부의 데이터 그라운딩을 통해서 LLM 엔진이 바뀌는 게 아니라 LLM이 답변하는 과정에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가 입력되는 순간 추가적인 데이터가 인입이 되어가지고 답변 내용이 고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튜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희가 가끔 녹화할 때 옆에 이제 제가 그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자꾸 빅스비가 대답을 합니다. 시리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인공지능 비서라고 광고 선전 나왔던 것처럼 특히 AI 스피커도 있는데 당장 AI 스피커 갖다가 날씨 물어보는 것 정도는 됐는데 이거 갖다 예전에 이것저것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홍보는 엄청 됐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GPT를 붙여버리면 진짜 AI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붙였죠. 누가요? 스타트업인 조시 AI라고
이미 본인들의 스마트 스피커에 챗GPT를 연동하는 프로타이핑에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괜찮네 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마존의 알렉사. 네. 예. 알렉사도 이런 기능을 덧붙여서 즉 예. 알렉사도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알렉사를 업그레이드해서 즉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스마트 스피커로 구현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고. 진짜 AI 스피커 종류가 거의 각 회사마다 나왔어요. 통신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도 있고 네, 아마존도 많죠. 있고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아 맞다. 그렇죠. 뭐 네이버 막 예쁘게 막 스피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지금 혹시 쓰세요? 그 중에 딱 쓰는 건 구글 어시스턴트. 그거 하나 쓰고 있어요.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예, 나머지는 다 꺼두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예, 자꾸 막 깨어나니까 얘가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헛소리 하고 있고 밤에 잠자는데 막 그냥 깨어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하나로 천하통일이 될까요? 검색과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구글 검색처럼 하나의 에이전트가 지배하는 거죠. 왜? 그 에이전트가 너무 잘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쓸 거고 에이전트의 중개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에이전트의 전성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걸 이제 에이전트, 개인의 비서처럼. 제가 정의한 건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1세대 AI는 1세대 AI 어시스턴트 예, 비서였고 네. 이제 AI 에이전트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집사죠. 좀 더 뛰어난 스마트한 자비스 같은 거죠. 그게 2세대예요? 예, 2세대.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피커나 스마트 홈이라고 불리죠. 그런 플랫폼의 중심에 개선된 챗GPT와 같은 LLM이 접목된 그런 2세대 AI 에이전트가 접목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자비스. 맞아요. 딱 자비스 같은 거죠. 그게 만약 메타버스에 구현된다면 어떨까요? 아까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시리와 연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타의 퀘스트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면서 사용법이 너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내가 자비스를 불러서 어디 가줘, 뭐 해줘, 뭐 만들어줘, 화면에 뭐 띄워줘. 그러면 그냥 내 말을 착각 알아듣고 탁탁탁 보여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나한테 아이언맨 수트 입혀줘 그러면 저희 미친놈 하겠지만 메타버스 세계에 가서 내 아바타에게 그렇죠. 내 아바타에게 아이언맨 슈트 입혀줘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는 날아와서 맞아요. 딱 입힐 수 있는 그거죠. 딱 거네요. 그거죠. 그러니 2세대 AI 에이전트 즉 LLM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에이전트는 네, 사실 스마트 스피커 속에 있는 것보단 메타버스와 결합되었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 세 번째 세계 현실과 온라인과 메타버스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이 AI 역시 GPT 역시 메타버스 세상으로 갈수록 훨씬 더 잘 맞는 그렇죠. 맞아요.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지금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AI 어디서 쓰느냐?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로 쓰잖아요. 주로. 네네네. 스마트폰 앱도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웹과 앱의 갇힌 공간보다 제3세계인 메타버스란 공간 속에 펼쳐졌을 때 훨씬 더 제대로 된 성과,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GPT, AI, 메타버스 이게 뭔가 하나로 다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되게 꿈과 기대감이 컸는데 그만큼 큰 세상이기 때문에 큰 꿈을 꾸었었던 거고 네. 많이 좀 앞서가기는 했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기목을 비틀어도 그 새벽이 오는 것처럼 네. 그 시대는 올 거고 네. 이거 혹시 대충 뭐 2030년이면 되겠다. 혹시 이런 것도 아니, 있나요? 2030년까지는 안 갈 거고 저는 이제 작년 정도쯤에 제가 예측했을 때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24년, 25년이잖아요. 메타버스 세상이요? 예, 2025년 정도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수준이 아니라 네. 이런 GPT와 네. 음성 인식 그럼요. AI와 그럼요. 메타버스가 다 결합된 게 그럼요. 예. 내년 초가 벌써 애플 시리와 스페셜 컴퓨팅이 구현된 애플 비전 프로가 선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원년이죠. 비싸서 그렇지만. 24년도가 원년이고. 그러니까 비싸서 그렇지만. 예. 예. 그러면 수많은 하드웨어 디바이스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더 좋은 성능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쏟아질 거고. 1번. 네. 그럼 내년도는 하드웨어들이 막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써볼 거고. 그 다음에는 쉬워져야죠. 편해져야 되고. 네네. 그러면 챗GPT와 같은 또 제너레이티브 AI가 막 붙겠죠. 3년 후에는 그러면 뭔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채우는 건 크리에이터들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내겠죠. 대충 이런 페이스로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게 영화 속에 있는 거 우리가 또 많이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영화 허도 네. 그렇고 인공지능하고 뭐 대화를 하든
실제 뭐 사랑에 빠지든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런 세상도 실제로 올 거라고 혹시 보세요? 몰입감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몰입감. 몰입감. 메타버스의 특징은 몰입도가 너무 뛰어나요. 스마트폰 저리 가라거든요. 왜냐하면 뒤집어 쓰면 그 세상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벗기 전까지는 그 세상에 항상 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야 보다가 그냥 고개 돌리면 안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뒤집어 쓰는 순간 늘 같이 함께 하거든요. 몰입도가 너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이 가져다주는 패단 그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죠. 걱정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세계인 거 VR 기기인 거 다 아는데 그거 끼고 뭐 절벽 올라가든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 이 앱 하면 막 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질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만난 사람이 사람인지 AI인지 메타 휴먼인지 AI 휴먼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 튜링 테스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사실은. 혹시 부사장님은 그 AI가 나오는 그 영화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제가 이건 이제 다른 출연자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네. 왜 하나같이 그런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은 왜 그렇게 예쁜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에 본 게 와이프 라이크? 네. 와이프 라이크도 그렇고 네. 그중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주인공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그건 그런 곳에 나오지 않은 다른 영화 드라마도 다 예쁘잖아요. 모든 영화. 그 하기사 영화 여주인공 다 예뻤네. 그러니까 다 예쁘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실제로 사랑에도 빠지게 되겠죠.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TV 광고나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타 휴먼, AI 휴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한 게 그냥 정적인 이미지로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 살아 숨쉬고 심지어 거기에 LLM이 탑재돼가지고 대화까지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런 대화가 나를 다 알고 대화하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개인화된 나의 취향에 맞게끔 대화를 해. 그럼 몰입도는 더욱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왜 만화 캐릭터 포스터 그걸로 막 베개 만들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뭐 오타쿠라고도 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돼버리면은 그냥 레알 오타쿠들이 널릴 수가 있는 거야. 나 결혼 안 하고 가상 세계에서 이 캐릭터랑 결혼할래요,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루다. 한국에. 예, 그것만 해도 한번 쓰다 보면 되게 재밌고 몰입도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루다가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 속에 실체를 가지고 그것도 내가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대화도 너무나 음성까지 입혀져서 심지어 제스처도 표정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 더 깊게 빠져들겠죠. 뭔가 3D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그럼요. 막 언리얼 5 이 엔진 써가지고 소름 돋는데 근데 아까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게 나중에 되면 하드웨어를 가진 로봇하고도 결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러고 있죠. 이미 구글에서는 팜2라고 불리는 LLM을 로봇팔과 결합을 시켜서 다양한 시너지를 내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XAI라고. 로봇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거든요. 그냥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의 실체와 비슷한. 아마 틀림없이 LLM 즉 챗GPT 같은 걸 연계시키겠죠.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만든 회사가 그 LLM AI 회사 만들었거든요. 그럼 다 연결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LLM은 그동안 어디를 통해서 만나봤느냐?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근데 둘 다 여전히 가상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과 결합되게 되면 우리가 사는 현실 공간 속에 뭐 우리와 비슷한 몸체를 가진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보행 로봇이나 우리 안내 같은 거 하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 그런 로봇에 챗GPT가 탑재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 LLM이 실체를 갖게 되는 거죠.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보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고민들이 뭐 당장은 아니어도 먼 미래 한 100년? 50년? 그 이후에는 펼쳐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포장을 하면은 아주 예쁜 보기 좋은 사람을 돕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탑재된 LLM은 엔진이 하나일 수 있잖아요. 저 중앙에. 그 중앙에 있는 LLM이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계를 막 돌아다니는 본인의 수적들로 수많은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른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로봇들은 사실 LLM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막강해질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걸 장악한 사람이 그러거나 1번 예. 아니면 장악한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서 더 위에 있거나 그럴 수 있죠.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영화 아이로봇처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이야, 근데 그거를 ASI라고 불러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지금의 AI는 ANI에 가까워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네. 좁은 AI.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많은 전문가들이 한 5년 6년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AGI 사람처럼 이제 뭔가 추론도 좀 하고 사람을 약간 뛰어넘기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한 수준의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다음이 ASI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로봇의 실체를 가지고 막 이거는 ASI 시대죠. 근데 아직 뭐 그거는 우리 살아생전에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직 전문가들만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당장 GPT 지금 이제 GPT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AGI가 아니거든요. 아직 GPT는. 이게 뭐 음성이라든지 AI 그렇죠. 더 많이 확장이 되고 또 휴머노이드하고 결합을 시키고 근데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개발은 하고 있는 거니까 연구하고 속도의 있습니다. 당연히죠.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야 근데 점점 이렇게 무서워지지. 아까 테슬라 휴머노이드도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뉴럴링크 있지 않습니까? 네. 뇌 속에다 이제 칩을 넣어서 돼지하고 원숭이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도 FDA에서 뇌에다가 무슨 BCI라고 하는 이식 장치를 이식하는 것까지 승인을 받았대요.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뇌 어디다 꼽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뇌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네. 뭐 전두엽에 꽂는 건지 네. 어디에다 꽂는 건지 막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도 유사한 걸 하고 있어요. 예. 네, 그건 시술이 훨씬 더 간단해요. 뇌에 꽂는 게 아니라 예. 혈관에 이식하는 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기업 모두 다 취지가 뭐냐? 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이나 사지마비 장애인들 네.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생각하면 그 두 가지예요. 생각하면 자동으로 무엇인가 표현되는 거죠. 내가 타이핑하지 않아도 생각하면 자동으로 타이핑이 되고 내가 어떤 기계를 작동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하면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작동되는 거죠. 사지마비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네. 두 번째. 내 생각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네.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다른 자극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은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들이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술이긴 해요. 네. 다만 그 기술이 이제 우리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악용되거나 오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긴 해야죠. 사실은 그 문제가 걱정인 거죠.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혹시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호주의 회사, 예. 그 회사는 임상 실험을 거의 끝내서 예. 실제 한 대여섯 명의 이제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진짜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실험을 마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연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임상 실험까지 해서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다만 이제 변수들 여기는 충분한 통제 범위 하에서 운영되는 건데 이게 실제 시중에 나와가지고 시중에 나와서 그게 활용되는 관점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예를 들어 항상 기술이라고 하는 거 핵폭탄도 좋게 만들었지만 그게 악용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네네네. 즉 사지마비 장애인이 아니라 어떤 제 또라이가 네. 진짜 자기가 사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빨리 수행하고자 그걸 막 갖다 꽂았어. 예.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막 글에 막 올라가는 거죠. 네네. 원래 우리도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멀쩡한 저조차도 막 타이핑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 이 기술이 완벽하다면 생각만 하면 탁 포스팅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네. 그렇잖아요. 트랜센던스처럼 영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입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입력을 인터넷 정보를 막 입력해. 예를 들어 LLM처럼. 그럼 어떻게 또 이게 악용될 수도 모르죠. 우와, 그런 좋겠다. 고민들을 좀 해봐야죠. 머리에다 이렇게 딱 하나 꽂아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 다 입력해. 이제 이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취지는 참 좋으나 그게 시장에 나와서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이걸 꼭 악용, 오용,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오픈 AI도 그 샘 알트만 그 창업자부터 해서 AI를 지금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 법안부터 만들어야 된다. 아주 이렇게 하고. 비상한 비즈니스맨이죠. 미리 나중에 얻어맞을 거 미리 내가 손들고 때려 맞으면 훨씬 나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죠. 물론 이제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기업도 아니고 약간 뭔가 공익을 위해서 처음에 만든 거라면서. 그래서 오픈 그랬죠. AI고. 근데 샘 알트먼이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을 해요.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라는 말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샘 알트만의 발언이나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보면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 보여져요. 공익적인 인물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뭐 나름대로의 거버넌스는 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오픈 AI의 지분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또 이제 샘 알트먼이 본인의 그 생각을 어딘가에 또 심어놨을 수도 있고 막. 지분이 없어 적어도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지분이 적어도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자율주행차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차가 거의 30년 전이었더라고요. 네. 1993년에 자율주행 기술이 고려대 한민홍 네, 전 교수님 TV에서 본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많이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거 보면 개발이 중단된 게 이제 투자가 중단됐고, 그죠? 개발비가 많이 이제 투입이 안 되면서 이제 멈췄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때를 좀 잘 만나야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ROI 문제죠. ROI 문제.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 대비 그럼요. 리턴. 그때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 뭐 93년도 네. 그 당시 뭐 인터넷 시대대로 됐겠어요.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작동하고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가지고 테슬라가 그렇게 자가 발전하면서 계속 학습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네. 그때처럼 AI 기반이 아니라 다 미리 코딩을 해놓고 다 순서를 정해놓고 장애물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기술 가지고는 ROI가 안 나오죠 절대. 시계를 잘 타야죠. 기술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잘 타야 되고. 자동차에다가 이제 PC를 싣고 달리던.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90년대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기술이고 엄청나게 앞서갔던 거였는데. 앞서갔지만 비용이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구현하기 위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할 수 없는 그냥 실험실 수준인 거죠. 실험실 수준의 기술과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은 완전 다르거든요. 상용화와 그냥 프로타이핑은 완전 다르거든요. 목업과 실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은 완전 다르고. 근데 지금은 상용화로 가고 있는 거고 완전히 뭐 자율주행 뭐 한 3단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센서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상호 시너지가 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저렴하다고 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비하면 90년도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네. 또 이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AI 스피커 우리 뭐 사놓고 안 쓰는 것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되짚어 보면 3D TV 네. 그기 뭐 셀로판지 같은 안경 쓰고 네. 보면 이제 3D로 보인다라는 그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구글 글래스도 엄청난 혁신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쓰고 다니면 이제 카메라로 누가 다 찍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기피했고 네네. 이거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타이밍.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그 기술이 얼마나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이냐, 네. 완숙도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리고 기술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 시너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1번 지금 아까 이야기한 실패한 그런 기술들은 주로 가성비가 안 나왔던 기술이죠. 가격이 너무 비싸고 구글 글라스만 해도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1번. 2번. 두 번째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필드에서 즉 사용자들이 쓰려고 하면 컨텐츠가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 3D TV 좋아. 그럼 3D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D 영상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장난 아니네. 송출 비용도 장난 아니고. 그러면 볼 게 없잖아요. 예. 좋은 TV 사가지고 3D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게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구글 글라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구글 글라스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이 많았다고요. 이거저거 다 돼야 되는데 네네. 한계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블랙베리는 왜 스마트폰 아이폰처럼 시장을 보편화시키지 못했을까? 블랙베리로 쓸 수 있는 앱은 정말 적었거든요. 20개도 안 됐거든요. 네네. 아이폰은 앱스토어 나오면서 지금 몇 개예요? 셀 수 없죠. 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앞서 제시했던 것들은 쓸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이 많았죠. 확장성이 떨어졌었죠. 즉 첫 번째 기술의 성숙도 타이밍 문제, 2번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의 양, 질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때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함께 가고 콘텐츠도 같이 그렇죠. 생태계를 함께 맞아요. 딱 그거죠. 양 날개로 가야 되는. 딱 근데 지금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거죠.
기술도 어느 정도 성숙시켰고 예. 됐죠. 두 번째 생태계도 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태계라는 표현을 21세기에는 완전 다른 용어로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이것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미리 같이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애플의 생태계처럼. 네, 소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참여시켜야죠. 그게 생태계죠. 네. 1대1 관계가 아니라 1대 N 관계가 아니라 1대1대1 즉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근데 사실 이게 아쉬운 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생태계를 같이 못 만들까? 하드웨어는 정말 잘하는데 혹은 뭐 통신이라든지 서비스는 뭐 싸이월드도 예전에 그랬고 국내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글로벌화는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언어나 여러 장벽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따지고 보면은 이 생태계까지 다 잘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그냥 애플이 있는 거고 구글하고 애플하고 네. 정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들이긴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게 같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첫 번째 제조 강국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제조는 어쨌든 딱 소비자 딱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이제 시장 자체가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 만들 때 뭐 우선 한국 시장 겨냥하지 뭐 글로벌을 처음부터 겨냥하지는 않잖아요. 한국에서 내수 시장이 성공하면 그걸 글로벌화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표준이 글로벌 표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한계가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즉 싸이월드도 한국에선 정말 성공한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화는 실패했잖아요. 네네.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문화하고 핏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거꾸로 페이스북은 유튜브는 글로벌 서비스인데 한국에 잘 맞았거든요. 그건 스마트폰과 함께 잘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맞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뭐 3D TV나 구글 글래스, AI 스피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발비라든지 양산, 실제 양산이 됐던 것도 많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포기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출시는 했는데 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한계라고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예. 매몰 비용이 어쨌든 적잖아요. 그 나라에서만 성공시키면 되니까. 네. 근데 그 나라에서 성공시키면 그걸 표준화시켜가지고 글로벌로 확대하기 좋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성공시키는 과정이 너무 규모가 작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규모화해서 글로벌 확장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아예 어떤 서비스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초반부터 아예 그냥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예. 웹과 다른 점이 모바일 같은 경우가 다행히도 모바일 생태계는 글로벌이 표준이거든요. 아예 시작 자체가. 웹은 내수시에서 로컬에서 시작해서 글로벌로 확장했는데 거꾸로 모바일은 처음부터 글로벌로 전개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는 아예 초반부터 글로벌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회죠. 이제 글로벌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메타버스 딱 그렇거든요. 세 번째 세상 메타버스도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 제3세계. 네. 이 제3세계는 현실과 온라인을 통합한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로 진행하기 딱 좋죠. 아하. 와, 오늘 진짜 우리 김지현 부사장님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시나 세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 어떤 뭐 MR 네. 기기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AI 그리고 어떤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까지 같이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이에요. SK 경영경제연구소 김지현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